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14년 전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 50대 중반의 평범한 식당 주인이지만 제 인생에는 끝내 갚지 못한 빚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빚이지요. 14년 전 그 비 오던 밤 누군가 저를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이 너무 어두웠던 탓이었을까요? 기억 속에 남은 건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손, 그리고 희미하게 반짝이던 은색 무언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당신은 살아야 해. 그 한마디가 14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깨어나면 베개잎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살려준 은인을 찾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식당 청소를 하다 보면 창문 너머로 골목 끝이 보입니다. 그곳엔 낡은 여인숙이 있고 그 위에 파란 불빛이 깜박거립니다. 바로 그 여인숙이 14년 전 제가 깨어난 장소입니다. 그 파란 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처음 몇 년은 매일 밤 그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에게도 물어보고 주변 상인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날 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기억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갚지 못한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14년을 살았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잊으라고. 세월이 지났으니 놓아주라고.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말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렇게 숨쉬고 웃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 저를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거리는 이미 조용했고 가게 앞 골목엔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라디오를 켜놨습니다. 늦은 밤 방송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80년대 발라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저는 문득 14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이렇게 내렸었죠. 그때 가게 문 앞에서 뭔가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이 동네엔 길고양이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 붉은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매였습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잠깐만. 저는 황급히 봉지를 들고 아이들을 쫓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밤늦게 혼자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더군다나 뭔가를 두고 도망치듯 사라진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뛰면서 봉지 안을 보니 작은 쪽지와 사진 2장, 그리고 손바느질로 만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연필로 삐뚤빼뚤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올 때까지 잠시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방금 달아난 그 남매가 분명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지금 그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지를 움켜쥐고 아이들이 사라진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성긴 탓에 여기저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애들아, 어디 있니? 이모가 무섭게 하지 않을게. 제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골목을 지나고 두 골목을 지나고 세 골목을 지나자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벼락 구석에 아이들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을 꼭 껴안고 있었고 둘 다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더러워져 있었고 맨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애들아, 괜찮니? 이모는 무섭지 않아. 이리 와봐.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언니 아이는 동생을 더 세게 껴안으며 저를 경계했습니다. 우리 아무 데도 안 갈 거예요. 언니,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모는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이 봉지 보렴. 너희가 이모 가게 앞에 두고 갔잖아.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니? 제 말에 아이들은 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안 일어나요. 우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동생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가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우리 무섭고 배고파요. 엄마가 가끔 이모 식당 이야기했어요. 착한 이모라고. 그래서 이모한테 가면 도와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니? 이모가 같이 가볼게. 빨리 가야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끌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끝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걸어갈수록 불길한 예감이 커졌습니다. 가로등도 점점 드물어졌고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남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죽은 거 아니죠? 엄마 살릴 수 있죠?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을 거야. 이모가 꼭 구할게. 하지만 제 안에선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데려간 곳은 마을 외곽에 폐쇄된 비누 공장이었습니다. 오래전 문을 닫은 이 건물은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었지만 한쪽이 뜯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 안에 있어요. 남매 중 오빠가 떨리는 손으로 공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공장 내부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건물 안에서는 퀴퀴한 습기 냄새가 풍겼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와. 유리 조각에 다칠 수 있어. 저는 아이들을 제 뒤에 두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며 나아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컨베이어 벨트, 부서진 의자들, 찢어진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사무실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여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옷은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저는 급히 여자에게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는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네, 여기 폐쇄된 비누 공장이에요. 주소는? 전화를 하면서 저는 여자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탈수 증상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있었던 걸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여자 곁에 앉아서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죽는 거 아니에요. 동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지금 많이 힘들지만 병원에 가면 나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 줄 거야. 제 말에도 아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손목에 뭔가 보였습니다. 은색 반지 모양의 화상 흉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14년 전 그 비 오던 밤, 저를 구해준 사람의 팔에도 뭔가 반짝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흉터였을까요? 아니면 팔찌였을까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었습니다. 빗물이 온 세상을 가렸고,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의 얼굴도, 목소리도, 모든 게 비에 젖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손목의 반짝임만은 기억났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무언가. 그게 이 흉터와 같은 건 아닐까요?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여자를 들것에 실으며 말했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 증세가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같이 가도 되나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여자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김수진, 42세. 주소는 이 근처였습니다. 수진. 이 여자가 혹시 14년 전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 얼굴도 변하고 제 기억도 너무 흐릿했으니까요. 구급대원이 수진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수진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 엄마가 요즘 이상했어요. 매일 밤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수첩에 뭔가 계속 적었어요. 무슨 수첩? 빨간 봉지에 넣어드렸어요. 엄마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모한테는 보여드리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다시 봉지를 열어봤습니다. 손바느질로 만든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안에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천천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수진이 응급실에 실려 들어간 뒤 저는 남매를 데리고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차량 번호, 주소, 시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추적한 기록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골목을 지나쳤다. 파란 불빛이 여전히 깜박이고 있다. 그 여인을 꼭 찾아야 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파란 불빛. 그 골목. 그건 분명 제가 14년 전 깨어났던 그 여인숙 골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4년 전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 은색 팔찌를 한 그 여인을 찾아야 한다. 그 여인이 구해준 사람도 찾았다. 식당을 운영하는 선이라는 여자. 선이. 그게 바로 제 이름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지는 이미 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14년 전 그날 밤에 때에 뭔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떤 여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은색 팔찌를 한 여인. 저는 눈을 감고 다시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14년 전 저는 빗길에서 차에 치일 뻔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와 싸우고 나서 정신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졌고 그 순간 차 한 대가 제가 서 있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는 차에 치였을 겁니다. 저를 민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도 비틀거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 여자를 쫓아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마. 그리고 난투극 같은 게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머리를 부딪혀서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기억납니다. 그 여자가 저를 끌고 어딘가로 간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여인숙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창밖으로 파란 불빛이 깜박거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손에 물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등 뒤에서 비춰서 역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손목은 봤습니다. 뭔가 반짝였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무언가. 팔찌였을까요? 시계였을까요? 아니면 흉터였을까요? 그 여자는 제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 꼭 살아서 행복해야 해. 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저를 구해줬으니까. 제가요? 당신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때 저를 밀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구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인숙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런 여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투숙객 명부에도 이상한 이름 하나만 있었습니다. 가짜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여자를 찾으려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선희 씨. 간호사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많이 약하시니 짧게 면회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복도 의자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에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나요? 수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밖에서 자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줄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 씨. 제 이름을 아는 걸 보니 역시 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아시는 거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14년 전부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날 밤에 대해 아시는 건가요? 저를 구해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진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4년 전 저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빚을 지고 도망갔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집에서도 쫓겨났고 채권자들이 저를 찾아다녔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도 비를 맞으며 아이들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계속 걸었어요. 그러다가 그 골목에 다다랐어요. 파란 불빛이 있는 골목이요. 네, 그 여인숙 골목이요. 거기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이들을 세우고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수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거기서 봤어요.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밀어서 차로부터 구하는 걸요. 그런데 구해준 여자가 대신 넘어졌어요. 뒤에서 남자 2명이 그 여자를 쫓아왔어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아이들을 그 골목에 숨기고 다시 돌아갔어요. 남자들과 그 여자가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근처에 있던 강목을 들고 남자 1명을 쳤어요. 그 사이 그 여자가 도망쳤어요. 그럼 그 여자는 은색 팔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똑똑히 봤어요. 그 여자는 차에 치일 뻔한 여자, 그러니까 선희 씨를 업고 도망갔어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따라갔어요.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선희 씨를 여인숙에 데려갔어요. 저도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여자가 막았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저와 제 아이들이 위험해질 거라고. 그 남자들은 조직원들이고 자기는 그 조직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쫓기고 있다고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여인 숙에서 잤어요. 다음 날 선희 씨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떠나신 뒤였어요. 그럼 그 뒤로는? 저는 그 여자를 찾으려고 했어요. 제 목숨을 구해준 건 그 여자였으니까요. 남자들이 저를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그 여자가 막아줬거든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쯤 우연히 그 골목을 다시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그 여인숙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봤어요. 수상해서 지켜봤더니 그 남자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조직 사람이었나요? 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들을 미행하고 차량 번호를 적고 그들이 가는 곳을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그 비누 공장을 알게 됐어요. 수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비누 공장은 겉으로는 폐쇄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밤에만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그곳이 불법 채권 추심 조직의 은신처라는 걸요. 그래서 그 공장에 간 거예요. 네. 며칠 전 그 조직원들이 또 그 골목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뭔가 정보를 잡은 것 같았어요. 드디어 찾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공장까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장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은색 팔찌 여인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디 숨어 있는지 거의 알아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낼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들켰어요. 그래서 다친 거예요? 네. 도망치다가 쓰러졌어요. 다행히 그들은 저를 깊이 추궁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고만 하고 갔어요.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 지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엄마가 이상한 일에 휘말려서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선희 씨한테 보낸 거예요. 선희 씨라면 아이들을 잘 보살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이들은 안전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그 여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조직도 막아야 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첩에 모든 걸 기록해 뒀어요. 차량 번호, 조직원들 얼굴, 그들이 자주 가는 곳들요. 그리고 제가 추적한 팔찌 여인의 흔적도 있어요.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네.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저는 수첩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로 갔습니다. 거기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마을 반대편에 있는 낡은 세탁소예요. 제가 조사한 결과 그 팔찌 여인이 거기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확인은 못했어요. 제가 쓰러지기 전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볼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그날 밤 제가 본 건데요. 팔찌 여인이 선희 씨를 구하기 전에 선희 씨가 먼저 팔찌 여인을 밀어서 구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희 씨가 비틀거리며
넘어질 때 뒤에 있던 팔찌 여인을 밀었어요. 그 순간 조직원이 휘두른 칼이 빗나갔어요. 선희 씨 덕분에 팔찌 여인은 칼에 찔리지 않았어요. 그 뒤 팔찌 여인이 선희 씨를 차에서 구한 거예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수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이 좀 나아진 걸 확인하고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냈습니다. 수진은 미안해하며 꼭 갚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퇴원하면 우리 집에 오세요. 식당 위에 빈 방이 있어요. 정말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잖아요. 그 여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아이들은 제 식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위층 빈 방을 청소하고 침대와 이불을 들여놨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여기 좋아요.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정말 괜찮아지는 거죠? 그럼. 엄마는 강한 분이야. 곧 나으실 거야. 아이들을 재운 뒤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수진이 적어놓은 모든 기록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차량 번호, 조직원들의 특징, 비누 공장의 위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세탁소 주소.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그 세탁소에 가보기로요. 밤이 되자 저는 아이들이 자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탁소는 마을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세탁소는 낡고 허름했습니다. 간판도 거의 지워져서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1층은 세탁소였고 2층은 쪽방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건물에 다가갔습니다. 세탁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2층에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건물 옆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불빛이 나오는 방은 복도 끝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4년 동안 찾던 그 사람이 이 안에 있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선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14년 전 비 오던 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파란 불빛 골목에서 있었던 일이요. 문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틈으로 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목에 은색 팔찌가 보였습니다. 여자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전기포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것처럼 간소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침대 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식당에 나타난 것부터 수진을 발견한 것, 그리고 수첩을 통해 이곳을 알게 된 것까지. 여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 그분은 괜찮으세요? 네,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다행이네요. 여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제가 구한 사람이군요. 네. 14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사 인사라니요. 저는 당신을 구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차에서 구해줬어요.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여자가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나 옆에 섰습니다. 14년 전 그날 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조직에서 일했어요. 불법 채권 추심 조직이었죠. 처음엔 몰랐어요. 합법적인 회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쓰고 심지어 감금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서류 작업만 했지만 제가 만든 서류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쓰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한 거예요? 네.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제보했어요. 하지만 조직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가 배신자라는 걸 알아챈 거죠. 그날 밤 그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여자가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비를 맞으며 골목으로 도망쳤어요. 그때 당신을 봤어요. 차도로 걸어 들어가는 당신을요. 차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달려가서 당신을 밀었어요. 그런데 수진 씨 말로는 제가 먼저 당신을 밀었다고 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먼저 저를 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밀었을 때 당신도 넘어지면서 저를 밀었어요. 그 순간 제 뒤에서 조직원이 칼을 휘둘렀어요. 만약 당신이 저를 밀지 않았다면 저는 칼에 찔렸을 거예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사고 충격으로 기억이 뒤섞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당신이 저를 구한 거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밀어서 칼을 피했고, 저는 당신을 차에서 구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4년 동안 찾던 진실이 이런 것이었다니. 그 뒤에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당신을 여인숙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조직원들이 당신까지 해칠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도시를 떠났어요. 몇 년 동안 숨어 지냈죠. 그러다가 3년 전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왜요? 당신을 보고 싶어서요. 제가 구한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식당을 운영하는 걸 봤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봤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안심했죠. 그런데 왜 저한테 오지 않으셨어요? 위험했으니까요. 조직이 아직도 저를 찾고 있었어요. 당신한테 가면 당신도 위험해질까봐.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 닫는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온 것 같아요. 누가요? 조직원들이요. 여자는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세탁소 앞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남자 둘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빨리요. 여자가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우리는 방을 나와 복도를 지나 뒷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쪽으로요. 여자가 옥상으로 가는 사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좁았습니다. 물탱크와 환풍기가 있었고 난간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옆 건물과는 약 2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쪽 건물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거리를 봤습니다. 뛰어넘기엔 좀 멀어 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봐야죠.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마.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뛰어요. 하나, 둘, 셋. 우리는 동시에 뛰었습니다. 순간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팠지만 일어섰습니다. 여자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해냈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뒤에서 남자들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빨리 내려가요. 우리는 그 건물의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서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여러 개 지나서 큰 길로 나왔습니다. 거기엔 사람들이 있었고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여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조직의 불법 활동 기록들이요. 14년 전부터 모아둔 거예요. 그럼 지금 경찰서로 가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14년 전 사건부터 조직의 활동,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여자는 USB를 제출했고, 저는 수진의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진지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곳에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제 식당으로 가요. 거기가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수진 씨와 아이들도 있고요. 여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면 당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조직원들이 하나둘 체포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현주였습니다. 김현주, 52세. 14년 동안 도망자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제 식당 위층에 정식으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현주도 옆방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현주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수진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식당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저녁이면 다 같이 모였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요. 수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현주는 조그만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골목 끝에 파란 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여인숙이 문을 닫은 겁니다. 재개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꺼진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14년의 긴 여정이 끝났구나.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파란 불빛은 꺼졌지만 우리 집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한 인연이죠. 14년 전 그 비 오는 골목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가족이 되다니. 현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운명이었겠죠. 저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운명이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모들,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세 어른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14년 전 저는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이라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빚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준 생명의 선물이었습니다. 현주는 제게 목숨을 선물했고, 저는 현주에게 목숨을 선물했습니다. 수지는 우리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빚을 지기도 하고 누군가를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빚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이 모여 가족이 된다는 것도요. 오늘도 저는 식당을 정리하며 창밖을 봅니다. 이제 파란 불빛은 없지만 위층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수진이 빨래를 널고 있고 현주가 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불빛이요. 여러분도 언젠가 갚지 못한 빚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면 그게 빚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14년 동안 빚을 갚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얻은 건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파란 불빛 골목에서 시작된 14년의 긴 여정 끝에 찾은 가족 이야기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